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문을 화사하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고객님들은요, 아름다운 부부 케미를 자랑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공효진, 케비노 부부, 김연아, 고린 부부. 이전에 이미 연예계 연상녀, 연하남 부부 자리를 꿰찼던 분들입니다. 무려 9살 차이를 뛰어넘는 아주 뜨거운 분들이죠. 과연 오늘의 고객님들은 어떤 분들이실지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입장해 주세요. Started out as friends, only friends, but I knew from that moment 어머, I was falling fast, you never noticed.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매 아빠이자 베니 남편 배우 안용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열매 엄마, 싱어송라이터, 상석밴드 보컬 베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것도 가르쳐 줄 텐데. 앞으로 죽을 사람이 세 사람이나 더 남았거든요. 어서 내려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손도 따뜻해라. 아유, 반갑습니다. 최연소 출연자. 네, 열매 아닌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의 웰컴티는요, 임신 7개월 차가 된 우리 베니 고객님을 위해서 아이를 쑥쑥 낳고 쑥쑥 잘 키우시라는 의미의 쑥 차를 준비했습니다. 쑥 들이키세요. 감사합니다. 혈관 건강에 좋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5월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SNS에 초음파 사진 올리셨다고 하는데 진짜 저 처음 초음파 사진 봤을 때 너무 신기하고 진짜 감격스럽고 지금도 소름 돋는 게 심장 소리가 딱 들리는 순간 이게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이게 나의 진짜 생명체구나. 이게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개월 쓰면은 사실 정밀 초음파도 했을 수도 있고 뭐 약간 조금 더 아이의 얼굴이 많이 갖춰진 상태인데 아기 사진 좀 궁금한데 저희가 안 그래도 어제 입체 초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더라. 대박이야. 그거 똑같이 나와요. 어머, 세상에. 어머, 볼봐 어떡해. 이마가 확실히 엄마 이마가. 네, 엄마 얼굴도 있고, 또 여기는 아빠 얼굴도 있고. 오밀조밀 여기가. 어머. 아니 보시기에는 아빠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아니면 엄마를 더 닮은 것 같아요? 저희는 딱 보자마자 장모님 되게 많이 보였었거든요, 사실. 네. 우리 엄마 닮은 것 같아.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배우 이영애 씨가 41살에 그리고 최지우 씨가 46살에 출산을 하셔서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럼 베니 씨는 몇 살에 출산하시는 거예요? 만으로 45세. 지금 연예계 최고령 임신인가요? 어떻게 지금 기록이? 거의 정말 네. 금쪽 상담소 최초입니다. 엄마 뱃속에 아기와 함께하는 상담. 예. 열심히 한번 들었습니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 안용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18년 차 배우입니다. 결혼하셨구나.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20살에 그러면 데뷔를.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정식 데뷔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작품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가끔. 자, 다음은 우리 베니 양. 네. 10년차 세종대 실용음악과 벌써 교수님. 10년 차나. 네. 교수님이시군요. 한간에 이런 얘기가 떠돈다. 어떤 얘기죠? 예, 베니 씨가 9살 차이 우리 연하남을 잘 키워서 결혼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방법이 뭔지 우리 나래 씨에게도 좀 전수를. 제발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제발 좀. 제가 교수님. 제가 사실 연애를 진짜 잘 못하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연애를 잘 못할까? 왜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해서 서점을 갔어요. 큰 서점을 가서 연애 지침서들을 그 해에 나왔던 걸 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침서에 나왔던 그 방법들과 네, 그 흐름대로 한번 해봤어요. 하나씩. 어떤 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연락이 오면 3번은 연락을 조금 안 받는 바쁜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애간장을 태우고 연락이 오면 한 3분 정도 참고 있다가 요렇게 3번만 하면 이렇게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다는 333 멋지게 용료 씨 기억나세요? 333. 네, 정말 기억나요. 그걸 그대로 쓰셨었어요. 나래 씨 필기하는 거 봐, 열심히. 다 적었어요? 예, 다 적었어요. 잘했어요. 아, 근데 이 베니 씨 얘기도 중요하지만은 안용준 씨도 베니 씨의 마음을 쟁취하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처음에 만나고 계속 좀 알아가고 싶다 해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었죠. 되게 좋은 분을 소개시켜주겠다. 네. 남자친구가 없으시면 제가 꼭 소개를 시켜드리겠다라고 해서 그거를 빌미로 계속 만났어요. 근데 계속 혼자만 나오는 그 생각은 안 나오고. 좋은 시간이요. 그래서 저에게 이상형을 묻더라고요. 어떤 게 이제 이상형이 있냐. 그래서 그 이제 이상형이 하나씩 충족이 되게. 진짜 노력이다. 결혼 8년 차시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지가 않게 깨먹는 냄새가 나는데요. 이 두 분께서 오늘 저희 금쪽 상담소로 어떤 이유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8년 차. 와. 어우, 기분 좋네. 저희가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 너무 축하해요. 저희 거의 8년 만이죠. 네. 제 나이가 폐경이 시작될 나이거든요. 그 병원에서도 거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근데 아이를 얻었는데 행복과 불행이 같이 온 것 같아요. 막 체중까지 늘면서 거울을 보면 너무 못생기고 배에 막 털이 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온몸에 두드레기가 나서 가려워서 흉이 이만큼씩 다 졌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애기 엄마인데 야 예쁜 것만 봐야 돼. 예쁜 여자만 보고 못생긴 건 보지도 마. 못생긴 여자를 안 봐야 되면 난 거울 안 봐야 돼. 그랬어요.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좀 갑자기 살도 찌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맨날 이렇게 보는 게 힘들지 않아? 라고. 그게 오히려 저는 되게 더 예쁘고 되게 고맙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미안해하는 거예요. 계속. 사실 저는 지금 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에 나온 게 저한테 진짜 큰 결심한 거거든요. 근데 봐요. 여기서 지금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눈물이 나잖아요. 이게
그냥 감정 기복도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희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고 결과적으로도 나온 건데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무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베니 씨가 하는 걱정이 충분히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될지도 모르는 맞아. 예, 부모함도 충분히 좀 공감이 되네요. 근데 예.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출산을 한 친구는 많지만 항상 얘기할 때 출산했을 때 당시의 고통이나 힘듦은 얘기해 주는데 그 10개월간의 그 힘든 얘기는 안 해줘요. 대부분. 그래서 저는 저 얘기가 너무 꽤 충격인 거죠. 막 이렇게 가렵고 뭐 이렇게 몸에 털이 나고 거의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보통 의학적으로는 만 35, 35세를 딱 기점으로 그 이상의 임신을 고령 임신이라고 해요. 고령 임신이라고 해요. 그 전에 비해서는 임신 확률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더 조금 힘들죠. 임신 과정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베니 씨처럼 고령 임신, 45세 이제 임신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너무나 기적, 엄청난 축복. 그런데 행복이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도 가끔 있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요 마음의 시작, 마음의 뿌리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지는 우리가 오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기적이고 축복이었지만 과정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과정이 어떠셨어요? 불가능해요가 사실은 먼저였고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이 나이에 임신을 한 여성분이 과연 몇이나 기사가 났을까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사도 많이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험관 시술부터 바로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때 2줄이 나온 거예요.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섣부르게. 네, 코로나 2줄은 놀랐지만 임택이 정말 그 임신 테스트기 2줄은 깡총깡총 튀었어요. 생애 처음 본 2줄이니까. 근데 그게 정말 선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매지가 매지가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게 맞지 여보 2줄 맞나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또 일주일이 지나서 피 검사를 하러 갔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2줄을 본 게 3번이 다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2줄이 나와도 저희에게는 뭐 우와 이게 아니라 걱정이 먼저 네. 그렇죠. 없어질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너무 자책하기 시작한 거죠. 누워만 있으라 그랬는데 나이 때문에 내가 일을 해서 그래.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여보 나 병원 가서 이거 하고 싶지가 않아. 뭘 할까지만 해보고 이제 못 하겠어 했어요. 2년 정도 이제 해보면은 할 만큼 한 것 같아. 내 나이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애들이 건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뒤에 병원 이제 방문했는데 다른 걸 못 하고
한 가지 방법이 있대요. 저자극 요법이라고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셔서 그거 해볼게요.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열매가 된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네. 지금 베니 씨 말씀을 들어보면 그간 아이를 굉장히 원하고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자, 그럼 봅시다. 너무 귀한 아이, 소중한 아이, 엄마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2년간을 그 힘든 이제 시험관 그 과정, 정말 그 몸도 힘들고 마음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 과정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딱 당당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베니 씨는 남편에게 자꾸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아까 인터뷰에서 남편분이 그러셨거든요. 맨날 미안하다고 그래요. 여보 맨날 못생긴 내 얼굴 보여서 미안해. 미안하다고 화장실 가느라고 휴대폰 놔두고 화장실 다녀왔어. 여보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베니 씨 마음속에, 베니 씨의 생각 속에 이 미안함, 그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어떤 것들이 미안한지 한번 풀어나 봅시다. 사실 저희가 결혼 발표했을 때부터 나이에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악플부터 좀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고 아직도 같이 살고 있네? 이혼 안 했네? 이런 얘기들을 그래요. 네네. 그리고 사실 저희 뭐 농담으로라도 지인들이 막 쟤네 얼마 못 갈 거야 해서 내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예쁨을 보여주고 싶고 사랑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지냈는데 요즘에는 예쁘게 뭘 하고 싶어도 뭐 맞는 옷도 없고 추리닝 뭐 이런 뭐 편한 티에 뭐 이런 것만 입고 다닐 수밖에 없어지고 임산부복밖에 못 입고 우리 예쁘게 하고 데이트할까? 그러면 여보 미안해 나는 오늘 또 이렇게밖에 못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렇게 애쓰지 않아도 될 나이에 사람을 만났으면 그냥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예전에는 우리 퇴근하면 뭐 하자 했었었는데 그게 아니고 잘 다녀와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쓸모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의지하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맨날. 그래서 너무 미안해, 여보. 그러면 또 남편이 너무 착해요. 여보가 미안한 마음 들게 해서 내가 미안해라고 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상황과 이것들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서 이게 그러셨구나. 네. 근데 우리 참 이게요. 임신을 한 여성분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성의 최고의 여성성 중에 하나가 임신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게 그 여성성의 가장 최고봉인 임신을 하면 흔히 말하는 여성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이런 것들이 줄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모유를 먹이는 엄마는 너무나 아름답죠. 숭고하고. 그거를 우리 흔히 말하는 여자로서 예쁘다, 뭐 여성스럽다 하는 거와는 좀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그게 부각이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거울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보게끔. 딱 봤는데 어머, 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또 아들을 임신해서 그런지 입도 이렇게 되고 코도 약간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뭐 왜 이래? 막 이러면서 그래갖고 그때 막 화장품도 새로 사보고 이상해졌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변화가 너무나 큰 행복도 얻지만 잃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좀 잃어버릴까 봐 두려우신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네. 음악이라는 꿈과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고 그게 전부였거든요. 그렇게 30년 넘게 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서 다 사라질까 봐 일단 제 꿈이었던 거니까 그게 가장 사실 무섭고 두렵긴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는 그렇군 모두 다 그렇겠지만 성취하고 달성하고 이런 인생의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뭘 해야 될지 이 시간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나에게 없었던 시간이 생겼을 때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원래 자기 개발하고 막 활발하게 일하고 이랬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집에서만 동물들하고 난 쟤네들이랑 똑같아. 나 신생아 같아요. 뭐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날까? 이런 생활이, 이런 생각이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아이는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임신하고 임신의 과정을 겪는 거는 많이 관찰하고 얘기는 많이 듣는데 내가 첫 아이 임신은 첫 번째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니 씨가 혼란스러운 건 뭐냐 하면 모성의 양가성 때문이에요. 모성의 양가성 때문이에요. 지금 모성의 양가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의 이제 이런 양가 감정이 생겨요. 첫 번째 볼까요? 내가 가수로서 노래를 하고 하는 곡을 만들고 하는 데서 정말 어릴 때부터 거의 30년 이상을 해왔어요. 그 길로 쫙 갔어. 근데 이것만이 인생의 길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30년을 해오던 길에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막 기적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는 하는데 이 변수가 생기면서 길을 좀 틀어가야 돼. 그러면 가수 베니, 안용준의 아내 이렇게 살았는데 열매 엄마, 열매 아빠가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이는 처음 해보는 거야. 그리고 매번 겪는 거는 겪으면서 배워가지 어떠한 대비도 어렵고 심지어는 출산 용품 사는데도 지금 너무 어렵죠. 그것부터 그냥 사면 되는 건데 그건 돈 주고 사면 되는 건데도 어려워. 근데 이 부모가 되는 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아이를 출산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육 공포예요. 마음속으로는 다 이를 사랑하고 진짜 잘 키우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잘 키우고 싶은데 못 키울까 봐. 그리고 내가 잘못하게 될까 봐.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베니 씨가 속상하고 힘들고 힘든 거지. 네, 그런 마음들이 지금 혼란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신은 처음이다 보니까 더 그게 답답함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아내가 쌍둥이를 낳고 나서 양가 감정을 좀 가졌나 봐요. 또 굉장히 좀
본인 스스로 괴로웠나 보더라고요. 예. 내가 나는 왜 이러지? 뭐 모성애가 엄마 없는 맞아? 건가? 뭐지 이렇게 예. 어떤 정체성의 혼란 내지는 막 모성이 강조가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이제 그런 것들은 모든 산모, 모든 신생아를 키우는 이제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면들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의외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날 오셔서 박사님,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다른 엄마들은 30대인데 나는 50대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나이가 있으면 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고 싫어한다는 애들도 또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20살이라고 보면 내 나이가 몇 살이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고령 산모 아빠일수록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식단도 관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될 텐데. 그래서 고령 산모일수록 모성의 양가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자, 근데 우리 지금 남편이 용준 씨가 이제 제가 이거 꼭 여쭤봐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었는데요.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너무 좋아하셨다가 바로 울컥하셨다가 이게 원래 제가 감정 기복이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될 정도였거든요. 되게 플랫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뭔가 높낮이도 거의 없었던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좀 많이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울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요즘 하는 일이 일 끝나고 와서 같이 TV를 보면서 우는 게 하루 일과의 마지막이에요. 항상. 근데 이게 슬픈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감동적이어도 울고 재밌어도 울고 슬프면 그냥 또 울고. 아내분의 기분에 또 어떤 게 또 따라가세요? 우는 거 말고도. 음식 특히 음식이?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네, 음식 취향도 그렇고 먹는 시점들도 그렇고요. 이게 제가 입덧을 안 하고 먹덧을 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입덧은 냄새를 맡거나 먹으면 힘든데 먹덧은요 속이 조금만 비어도 배멀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보 나 약간 어지러워 현기증 나 뭐 먹어야겠어. 우리 빨리 먹을 시간 됐다. 그래서 제가 보통 한식을 잘 힘들어 했었거든요. 제가 눈만 뜨면 갑자기 아침에 우리 김치찌개 먹자, 밥 먹자, 반찬 막 깔아놓고 밥 먹고 싶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흔히들 이제 왜 아내가 입덧할 때 같이 입덧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네. 베니 씨는 입덧이 없었으니까 먹덧을 같이 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심지어는 그 출산할 때 같이 막 배 아파하고 그런 진짜요? 네. 정말로?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쿠바드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남자들의 환상 임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쿠바드 증후군을 겪는 분들의 이제 공통점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남편도 같이 체중이 늘고, 예전과는 달리 눈물과 또 웃음도 많아지고, 막 울었다 또 뭐 같이 좋아하면 또 웃고, 그다음에 매사에 좀 쉽게 피곤해지고 임산부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약간 몸이 무기력한 이제 그런 양상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용준 씨 여기서 몇 개나 해당되세요? 저 지금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색이다. 정말 막 갑자기 되게 피곤해지고 평소랑 다르게 낮잠이 별로 없었는데 낮잠을 요즘 계속 자요. 어머, 집에 있다가 그냥 피곤해서 잠깐 낮잠 자게 되고
촬영 중간에도 원래는 촬영 중간에 쉴 때 막 같이 수다도 떨고 하는데 무조건 자요 요즘에는. 너무 쉽게 피로해지더라고요. 또 이제 작품을 할 때 몸무게를 한 52 정도에 맞춰서 항상 해요. 근데 지금 거의 처음으로 60을 넘긴 몸무게로 지금 다음 작품을 들어가게 됐어요. 60. 죄송합니다.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52kg, 52. 어우, 이야. 근데 어쨌든 통계를 내보면 주로 굉장히 육아에 적극적 참여를 하고 또 약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아빠들일수록 이 쿠바드 증후군을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요. 전체 임신의 약간 30% 정도, 30% 정도.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제 주변에도 사실 그 홍현희 씨 남편인 제이슨 씨도 쿠바드였죠. 이 쿠바드였던 것 같아요. 입덧을 굉장히 좀 심하게 하셨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걱정된대요. 바로 연락이 안 되면. 제가 불안하면 이게 계속 좀 저도 뜯는 편인데 손톱을 최근에 아예 없어졌어요. 걱정이 되니까. 집에 있을 때도 톡을 엄청 많이 해요. 네, 메시지를 엄청 많이 보내면서 에? 집에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대화도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경우도 진짜 많고 일할 때는 계속 톡하고 띠리릭 오면 보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을 때 전화 와요. 뭐 왜 통화긴 안 해요? 이렇게. 이건 너무 심한데? 여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을까? 막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대요. 문자를 했는데 한 5분에서 10분 답이 없고 전화를 한 5번까지 했는데 안 받으면 응급인 거죠. 보통 거기까지 한 15분 걸리는 것 같아요. 또 그쵸. 갑자기 불안해요. 지금 와 있으려나? 와 있으면은 옷은 잘 갈아입었고 헤어 메이크업은 잘 받았나? 그리고 점심은 뭐 먹었는지 아직 못 물어봤는데 그게 되게 궁금하고 지금 좀 그러고 있어요. 야. 아니, 네. 베니 씨가 애도 아니고 성인인데 뭐가 이렇게 불안하셔가지고 3분? 답이 3분 안에 안 오면 불안하신 거죠? 조금 그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물론 너무 멀리 지내는 것보다는 낫지요 부부니까. 근데 어쨌든 이 두 분은 좀 심하다 제가 봤을 때는. 심하기 심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게 변명을 하자면요. 네네. 저희가 연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연락이 갑자기 뚝 끊기면 방금까지 저랑 대화하던 사람이 답이 없으면 불안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연락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연락을 못 하는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각자 한 명만 일이 있을 때는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따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하다니까. 와 진짜 껌딱지다 껌딱지 와. 강의가 강의할 때는 되죠. 그래서 그 근처 커피숍 커피숍에서 기다리던가 이렇게 이제 공연 수업 같은 거 참관 수업 같이 하시고 이제 그 학과장님이랑 게 또 인사도 학과장님이랑 게 또 인사도 우와. 아 근데 원래 그러면 두 분이 만나기 전에도 누군가와 그러셨었어요? 우리 용준 씨는? 아니요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오.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건 좀 왜 그럴까? 되게 굉장히 궁금해지거든요. 이건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연락을 하고 싶을 때 네. 물론 궁금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죠. 그 마음과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네. 이 두 가지를 무게를 달아본다면 어느 쪽이 무겁습니까? 걱정이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내하고 연락이 좀 안 되면 막 불안해진 무슨 계기가 있으세요? 와이프가 좀 혼자 잘 넘어지고 다치고가 되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되면 이제 이것도 혼자 넘어졌다. 아니면 뭐 고양이가 좀 주기적으로 많이 아파요. 만약에 좀 피를 흘리거나 그럼 정신을 아예 못 차리고 거의 실신처럼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상황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정리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항상. 그러다 보니 연락이 안 되면 불안함과 동시에 지금 제가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집으로 갈 수 있나라는 방법을 먼저 찾는 것 같아요. 물론 좋아하니까 그런 불안도 생기죠. 그런데 이 불안이 베니에 대한 걱정인지 베니와 연락이 안 됐을 때 내가 불안한 건지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전자는 이 불안의 시작, 온천으로 보면 원탕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고 후자는 이 불안을 유발하는 게 상대로부터 유발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준 씨는 나의 이러한 불안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전 것 같아요. 저로부터 오는 불안감을 와이프 때문에 불안한 거라고 착각을 한 건 것 같아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미안해 진짜. 그 뭔가 미안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내 문제였는데 이거를 뭔가 여보한테 책임 회피하는 아니야. 얽매이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아내가 이제 내 눈앞에 없다. 오랜 시간 안 보여요. 좀 어떠세요? 마음이. 이게 약간 속 울렁거리는 그런 게 울렁거리세요. 생겨요. 네. 네네네. 약간 무서우세요? 외로우세요?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무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서움 때문에 되게 연락을 자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딱 듣자마자 이게 외로움이었고 결국 상대방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걱정한 거였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내가 좀 덜 외롭고 내가 좀 더 행복하려고 계속 연락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분리불안이 있듯이 이 아내로부터 지금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분리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분리불안이 있는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왜 배 아프다고 집에 왔어? 그러면 나 아까 우리 엄마가 바래다 주고 집에 갔는데 집에 잘 가는지 너무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애들이 그래요. 그 확인하려고. 그 뭐가 걱정돼? 그러면 요즘 교통사고도 많은데 우리 엄마 횡단보도 건너다가 자동차 사고 났을까 봐요. 뭐 이러거든요. 그럼 이걸 잘못 보면 넌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 물론 사랑하지. 그러나 그거보다는 이 사람과 분리가 되거나 떨어져 있을 때는 불안해요. 그건 누구의 불안입니까? 아이 안에서 나오는 불안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용준 씨가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되게 이제 성인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에 애착 대상자와의 관계를 늘 검토해 봐야 돼요. 네. 대체로 성장기에 부모에게 너무 과보호를 받는 경우. 또 반대로 안 가르치고 부모가 이렇게 약간 뭐 방치되거나 이건 역시 못 배우니까 분리불안이 생기죠. 또 하나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갈등이 많으면 확 불안이 높아지면서 이 성인이 돼도 분리불안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용준 씨의 베니 씨를 만나기 이전에 삶이 좀 외로운 편이세요? 예, 좀 많이 그런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자라오는 모든 과정이 대부분 좀 조금은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뭐 제 너무 어린 시절부터 누나들은 저에 대한 존재를 좀 많이 싫어했었고 상처도 많이 주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을 거의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항상 집에서 눈치 보는 게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눈치 보고 웬만해선 방에서 혼자 있고 네. 계속 그렇게 어린 시절이 다 흘렀던 것 같아요. 흔한 일이고 너무 누구에게나 있겠거니 하고 살았었어요, 사실. 저희 집이 특이하다는 생각을 크게 못했던 것 같아요. 용준 씨 어린 시절은 보호받지 못하고 좀 두려웠던 면 더하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맘 놓고 사랑도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네, 그러니까 용준 씨 같은 그런 경우에 세상을 좀 못 믿죠. 세상을 좀 못 믿죠. 왜냐하면
가장 믿고 편안해야 될 가정 안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러면 사람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이렇게 편안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랬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10년지기 친구들을 만나도 단둘이 만나자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어요. 근데 유일하게 그게 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정말 그냥 제 자신을 다 보여줄 수 있고 단둘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게 처음이었어요. 저한테는 조금 편안해지고 마음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 그게 너무나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고 좋아하고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비중은 그냥 한 인간과 인간으로서 벤이라는 인간을 만났더니 내 평생 처음 경험하는 네. 편안함. 네.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고 맞아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믿을 수 있고 네. 안심이 되고 안정이 돼. 네.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까 봐 도와준다고 말은 하지만 네. 본인의 불안 때문에 못 떨어지고 있는 거지. 자웅동체처럼 붙어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한 몸. 이게 나쁜 건 아니지만 네. 한 인간이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기능이 성장해 나간다고 볼 때는 이건 약간 역행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강조하냐면 이제 엄마 아빠가 되실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을 두 분이 잘 모르면 아이를 키우는 데도 영향이 가요. 만약에 본인의 분리불안이 있으면 네. 자녀를 낳아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독립과 자립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많이 생겨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가 어릴 때는 예금도 하고 돈을 소액을 찾는 거를 연습시키라고 하거든요.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는 가봐. 이렇게 해야 아이가 성장하고 그러는데 네. 본인이 불안하면 아니야 아빠랑 꼭 같이 가. 너 돈 찾고 나오다가 괜히 소매치기 너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되면 애 입장에서는 자기를 성장시키는 큰 사랑이 아닐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본인이 모르면 애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단순한 것들부터 시작해서를요 연애하면서 다 배웠어요. 네. 베니 씨한테. 저는 은행 업무도 네. 잘 볼 줄 모르고 인터넷 뱅킹도 아예 할 줄 몰랐었고요. 그런 사소한 것들에 대한 걸 잘 못했었어요. 항상 데이트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알려줘서 배웠었어요. 아, 그러네. 그래서 제가 정말 남편 잘 키웠구나라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네네. 보통 이제 많은 분은 몇 살이야 도대체? 당신은 그런 것도 몰라. 할 법한데. 우리 베니 씨는 또 이거 하나하나 알려주고 아까 왜 잘 키웠다 뭐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렇게 24시간 딱 붙어 있는 용준 씨의 이런 부분들을 다 편안하게 받아주시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비슷해져 간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 왜 그럴까 하는 거. 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이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나라로 보면 7세, 내년이면 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애가 울고 불고 엄마 다리를 붙잡고 안 간다고 그래요. 불안이 있는 거야. 분리 불안이 있는 아이예요. 어떤 엄마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이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부모가 노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부모는
얘가 지극히 편안한 상태에 머물도록 둬요. 그래 가지 마. 그리고 그냥 집에 두면 얘는 울 일이 없죠. 집에 있으면. 결국 이 나이에 겪고 가야 되는 거를 이 불안을 지나치게 안 건드리려고 그저 머물도록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우리 용준 씨하고 베니 씨는 동반 의존이다 이렇게도 봐요. 동반 의존이다 이렇게도 봐요. 동반 의존이요? 서로 서로가 힘들고 취약한 부분들이 따다닥 요철처럼 만나서 서로 서로가 의존적 관계를 지낸다. 그래서 동반 의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용준 씨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어릴 때 그 두 가지가 딱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채워주는 상대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서로가 딱 맞물려서 동반 의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다 유기적으로 다 엮여 있는 네, 다 엮여 있어요. 다 제가. 엮여 있는. 네, 다 엮여 있어요. 우리 베니 씨는 좀 원래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남편 만나고 저도 좀 변한 것 같아요. 결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해외여행도 막 유럽여행도 혼자 배낭여행 가고 부모님도 친구들도 야 너는 진짜 무인도에 떨어뜨려놔도 혼자 되게 잘 살 거야 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남편 없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뭔가 이제 혼자보다는 다 이제 남편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무서워요. 남편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래 베니 씨가 안 그런 분인데 변했네요. 네, 바뀌었네요. 네, 완전히 어. 바뀌었어요. 반대로. 어허, 그러네요. 이제 MMPI라는 걸 하셨는데요. 몇 가지 좀 주의 깊게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베니 씨는 누군가에게 흠잡히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쓴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나의 가장 큰 결점은 잘할 수 있을지에 관한 나에게 믿음이 적은 것. 네. 이렇게 쓰셨어요. 사실 이번에 그 문진 작성하는 표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제가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가 엄청 엄하셨고 아버지는 저한테 빨리 판단하시고 아니야 못해 으악 그랬으니까 대학교 입시 당일날도 실기시험을 보러 가는데 뜬구름 잡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 너가 무슨 음대야.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의 남자가 있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전 남동생이 있는데 나래님도 보면 남동생이랑 굉장히 돈독하게 잘 지내시잖아요. 부러워요. 저는 그게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도 잘 몰랐고 사랑을 받는 것도 사실 불편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실 결혼하고 나서 바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성공한 것 같아. 아빠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빠와 절대 닮지 않은 사람을 만날 것이고 아빠 같은 삶을 절대 살지 않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서 배우자에 충족하는 사람을 꿈꿔왔던 것 같아요. 남편을 만나서 구멍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는
빵 터질 것만 같았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구멍이 생겨서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 왜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내 품에 엄마 찾으면 되게 기분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못 느껴봤지만 남편의 이런 행동들도 뭐 이렇게 의지하고 그러면 되게 좋아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버님들은 참 가부장적이었고 자식들에 대함에 있어서 손찌검도 그렇게 좀 스스럼이 없으셨고 예, 좀 굉장히 권위적인 게 있으셨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우리 베니 씨는 권위적인 아버님 밑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베니 씨는 튕겨나간 거예요. 맞아요.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 이렇게 권위적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유난히 그런 면에서 훨씬 더 많이 불편할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용준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전혀 내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힘을 미치는,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맹목적인 사랑을 표현해 준단 말이에요. 화장실 앞에서도 기다려. 그러면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의 내면에서 그게 확 충족이 되는 면이 있다고요. 그래서 싫지 않은 거예요. 네, 맞아요. 동반 의존. 동반 의존. 너무 신기해요. 너무 네, 그런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동반 의존이 나의 가장 건드려지는 취약한 갈등 요소를 상대 때문에 메꿔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달콤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달면 충치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반 의존이 혹시라도 약간 길을 잘못 들어서 더 심해지게 되면 잘 균형을 맞춰 나가는데 잘못하면 균열이 생기죠. 그게 두 분이 이제 엄마 아빠가 된다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 들으니까 뭔가 지금 다 실타래가 풀린 느낌이에요, 사실. 네. 진짜 저희 이걸 모르고 아이 낳아서 키웠으면 분명히 이런 문제로 또 저희가 또 고민하는 게 또 생겼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베니님께서 46살, 46살에 어렵게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는데 불행한 것도 같아요.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네. 우리 열매 엄마 베니 고객님과 또 열매 아빠 용준 고객님께 어떤 매직을 쏠쏠 뿌려주실 건가요? 네, 이런 고민.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떨 땐 두려워요라는 이 고민을 하는 것만으로 아이에게는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부모가 될 겁니다. 고민 안 하셔도 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께 드리는 오늘의 은영 매직은 사랑은 원래 보이지 않는 거야입니다. 네, 안 보인다고 해서 네. 감사합니다. 사랑은 깊고 따뜻하게 안 보여도 또 연결이 안 돼도 언제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세상 속 모든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로 많이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꽃중년 깐부 케미를 자랑하는 두 분입니다. 안 돼라는 말을 못 하겠네요. 땜빵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한테? 그래, 그럼 내가 땜빵 해줄게. 골프 약속이 한 25번 약속이 왔는데 싫은 소리를 안 하다 보니까 아예 못 하겠더라고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좀 과한 거. 네, 약간 이거 없으세요. 딱 5년이 좀 넘었는데요. 예, 공황장애랑 수면장애를 이렇게 앓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멍해졌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 이후에 너무 웃긴 프로그램을 봐도 웃음이 안 나요. 잘. 회복을 거의 못한 것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여전히 계실까. 채널 A